세계 경제 포럼 생중계가 한 남자의 선언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천재 학자가 12년간 믿어온 자신의 이론을 공개 폐기했습니다. 자원도 인구도 제국 경험도 없는 한국이 반도체와 조선을 장악한 이유. 그 해답이 600년 전 설계된 한 문자에 있다는 충격적 결론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분석해 만든 24글자는 어떻게 세계 산업을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학자가 자신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인정한 한글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로건 리처드슨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문명 발전 모델을 연구해온 전략 분석가죠. 지금 저는 세계 경제 포럼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500명의 관객이 저를 보고 있어요. 생중계 시청자는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이론이 공개적으로 도전받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뜨거웠어요.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카밀라 브룩스가 마이크를 들었죠. CNN 경제 전문 앵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로건 박사님, 한국은 당신의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깊게 연구한 적이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일 뿐이었죠. 빠른 추격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다고 제가 단언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국가는 제 모델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관객석 3열에 앉은 아멜리아 폰 하르덴이 미소를 지었어요. 독일 출신 경제사 교수입니다. 42세, 유럽 전통산업의 신봉자였죠.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오른쪽 끝자리에는 타카이로 미즈노가 앉아 있었어요. 일본 반도체 컨설턴트입니다. 38살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이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 이론의 핵심 공식이 떴죠. 문명 발전은 자원 곱하기 인구 곱하기 제국 경험입니다. 이 공식은 지난 12년간 검증됐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증명했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제국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공식이었어요. 저는 이 공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논문상도 받았죠. 보스턴의 글로벌 전략 싱크탱크에서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젊은 스타 학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카밀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본 지표가 떴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자원 보유량 세계 하위 10%. 인구 2천만 명. 제국 경험 없음. 식민지 경험 35년. 전쟁 폐허. 숫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죠. 로건 박사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가난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모델에 따르면 그래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멜리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가요? 아니요. 제 대답이 작았습니다. 관객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긴장감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카이로가 팔짱을 풀었죠.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지표. 세계 12위 경제대국.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2위. 숫자들이 제 이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관객들이 제 손을 봤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로건 박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카밀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예외일 겁니다. 제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들렸어요. 아멜리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외요? 박사님은 아까 예외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죠. 12년간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타카히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건 박사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기술 이전 덕분 아닙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배운 거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시아는 모방은 잘하지만 설계는 못한다. 20대 초반 중국 제조업 프로젝트에서 품질 사고를 겪은 후 생긴 편견이었죠. 그 편견이 지금 저를 옥죄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기술 도입 후 자립까지 걸린 평균 시간. 한국 7년, 인도 15년, 브라질 18년, 멕시코 22년.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확연히 달랐죠. 관객들이 쑥덕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카밀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로건 박사님, 이 데이터는 박사님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한 데이터였죠.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120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았어요. 아멜리아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모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2년간의 연구가 한나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했어요. 문명 발전은 자원과 인구와 제국 경험의 고비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죠. 자원이 많으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시장이 커지죠. 제국의 경험이 있으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한 법칙이에요. 영국을 보십시오. 석탄과 철이 풍부했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어요. 산업혁명의 중심이 됐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자원이 풍부했죠. 인구는 6천만 명이었어요. 식민지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욱 명확합니다. 광활한 땅과 석유가 있었어요. 인구는 3억 명이 넘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리더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예를 들었어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석탄과 철강이 있었죠. 인구는 8천만 명이었어요. 프로이센 제국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설명이 논리적으로 들렸죠. 아멜리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모두 그 공식에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타카히로도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미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섬나라였지만 해양 경험이 풍부했죠. 저는 다시 한국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1953년 한국을 보십시오. 1인당 GDP 67달러입니다.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했어요.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석탄 매장량 세계 하위권이었죠. 석유는 한 방울도 없었어요. 철광석도 미미했습니다. 인구는 2천만 명에 불과했어요. 제국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였죠. 일본의 지배를 35년간 받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죠. 서울의 70%가 파괴됐어요.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었어요. 제조업 생산량 세계 100위권 박. 문해율 22%. 평균 수명 47세. 영양실조 비율 35%. 숫자들이 비참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멜리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야 했네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모델에 따르면 한국은 영원히 가난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100년은 더 걸려야 했죠. 관객들이 숙덕거렸어요. 누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타카히로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4년 한국. 세계 12위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GDP 33,000달러예요. 반도체 수출 세계 1위였죠. 조선 수주량 세계 1위였습니다. 배터리 생산량 세계 2위예요. 자동차 수출 세계 5위였습니다.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50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관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카밀라가 저를 봤어요. 로건 박사님,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죠.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독재 정부 덕분 아닐까요? 강압적으로 성장을 밀어붙인 거죠.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독재 정부를 가진 나라는 많았어요. 하지만 성공한 나라는 드물었죠. 타카히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과 일본에서 배웠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달랐어요. 저는 다음 차트를 띄웠습니다. 기술 도입 후 독자 개발까지 걸린 시간. 반도체 7년, 조선 5년, 자동차 8년, 배터리 6년, 평균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도는 평균 15년이 걸렸어요. 브라질은 18년이었죠. 멕시코는 22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관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타카히로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질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방하지 않았어요. 개선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LNG선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건 단순 추격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말에 스스로 놀랐어요. 한국을 변호하고 있었죠. 아멜리아가 팔짱을 끼고 저를 봤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한국이 특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특별하다는 말이 맞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죠. 카밀라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120만 명이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놓친 변수가 있어요. 관객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멜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타카히로는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외로웠어요. 12년간의 연구가 한 나라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때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로건 박사님, 혹시 이 데이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1945년 한국 문해율 22%, 1970년 한국 문해율 87%, 2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증가는 본 적이 없었죠. 카밀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해율 그래프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1945년 22%, 1970년 87%, 25년 만에 6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인도는 50년이 걸렸습니다. 브라질은 60년이 걸렸죠. 필리핀은 7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25년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카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유네스코 공식 자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타카히로가 입을 열었어요. 문해율만으로는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해율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이 아니죠. 하지만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추이. 1970년 1,500건, 1980년 8,000건, 1990년 4만 건, 2000년 10만 건, 2020년 23만 건.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특허는 기술력의 지표예요. 기술력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0년은 필요하죠. 그런데 한국은 20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타카히로가 말했습니다. 단순 출원 건수일 뿐입니다. 질은 낮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엔 방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국제 특허 인용 지수. 한국 3위, 미국 1위, 일본 2위, 한국 3위였습니다. 독일은 4위였어요. 영국은 5위였죠. 프랑스는 6위였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아멜리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타카히로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틀림없는 데이터였어요. 카밀라가 저를 봤습니다. 로건 박사님, 이 변화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 모델엔 이런 변수가 없었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이 약했어요.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육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도도 교육에 투자했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산업별 세계 점유율. 반도체 메모리 한국 70%, 디스플레이 한국 55%, 조선 한국 45%, 배터리 한국 35%.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죠. 관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타카히로가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입니다. 보조금이 많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방어적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조금만으론 이렇게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중국도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카밀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뭡니까? 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압박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관객들이 실망스러워했어요. 아멜리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카히로는 팔짱을 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외로웠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로건 박사님,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그녀가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날짜가 떴습니다. 1443년 10월 9일. 저는 그 날짜를 봤어요.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관객들도 고개를 갸웃했죠. 아멜리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카밀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 창제일입니다. 한글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어요. 문자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문자가 경제 발전과 무슨 상관인가요? 제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어요.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저었어요. 타카히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문자로 산업을 설명하시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멜리아도 웃었습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데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문자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경제 발전의 원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카밀라는 침착했습니다. 로건 박사님,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한글 학습 소요 시간 평균 3시간, 영어 학습 소요 시간 평균 1000시간, 중국어 학습 소요 시간 평균 2200시간, 일본어 학습 소요 시간 평균 2500시간.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관객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타카히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입을 다물었어요. 카밀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진화한 문자가 아닙니다. 설계된 문자예요. 발성기관을 분석해서 만들어졌죠. 모음 10개, 자음 1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합니다. 조합 방식이 체계적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제 목속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불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카밀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건 박사님, 문자가 산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관객 500명이 저를 봤습니다. 120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기다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문자가 산업을 만든다는 주장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했죠.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1443년 조선 세종대왕. 화면에 한 인물의 초상화가 떴습니다. 세종대왕이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카밀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문자를 배우지 못해 고통받는 걸 봤어요. 당시 조선은 한자를 썼죠.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평민들은 평생 문자를 배울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죠. 유럽도 라틴어를 썼습니다. 평민들은 문맹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어요. 카밀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설계했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음 구조가 떴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 글자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관객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발성기관을 분석했다고요? 15세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15세기의 음성학적 분석이라니.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타카히로가 말했습니다. 그건 과장일 겁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죠.
그의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어요. 하지만 카밀라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이었어요.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 번역본도 함께 떴죠. 소리는 혀의 움직임과 목구멍의 모양에서 나온다. 각 글자는 그 모양을 본떴다.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글의 모음 체계가 떴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10개의 기본 모음이었어요. 그리고 조합 방식이 설명됐습니다. 3개의 기본 요소로 시작했어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3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관객들도 숙덕거렸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녀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자가 아무리 체계적이어도 산업을 만들 순 없죠. 카밀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로건 박사님, 산업 발전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기술입니다. 카밀라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요? 지식입니다. 제 대답이 자동적이었어요. 카밀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식의 핵심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전달입니다. 맞습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식은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야 축적되고 발전해요. 그런데 전달의 도구가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자였습니다. 관객들이 숙덕거렸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945년 한국 문해율 22%, 1950년 문해율 30%, 1960년 문해율 61%, 1970년 문해율 87%, 25년 만에 6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다시 봤어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카밀라가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기간 인도 문해율 상승 15%포인트, 브라질 18%포인트, 필리핀 20%포인트, 한국은 3배 이상 빨랐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타카히로가 입을 열었어요. 교육 투자가 많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어적이었죠. 하지만 카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 투자 비율은 비슷했어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는 학습 비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다시 숫자가 떴어요. 한글 학습 평균 3시간, 영어 평균 1000시간, 중국어 평균 2200시간. 이 차이가 문해율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응시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문자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카밀라가 저를 봤습니다. 로건 박사님, 문해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식이 빠르게 퍼집니다. 맞습니다.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50년 만에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공장 노동자도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농부도 농업기술서를 읽었죠. 학생들은 외국 교과서를 빠르게 번역해서 배웠어요. 지식 이동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도 침묵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아멜리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설명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달랐죠. 카밀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해율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였어요. 한국 상관계수 0.92. 거의 완벽한 정비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0.5에서 0.7 사이였어요. 한국만 유독 높았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멍하니 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로건 박사님, 문자가 산업을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관객 500명이 저를 봤어요. 120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연단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12년간 믿어온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산업을 만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카밀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자별 학습 곡선이었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숙련도였습니다. 한글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3시간 만에 기본 읽기가 가능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죠. 한 달이면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곡선은 완만했어요. 1000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본 읽기까지 6개월이 필요했죠. 신문 수준까지는 2년이 걸렸어요. 중국어는 더 심했습니다. 2200시간이었죠. 기본 한자 3000자를 익히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어요. 차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타카히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자도 체계적입니다. 부수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느낌이 역력했어요.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자에도 체계가 있죠. 하지만 학습 비용이 달라요. 한자는 2만 개가 넘습니다. 상용 한자만 3000자예요. 각각을 외워야 하죠. 한글은 24개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하면 돼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만 대 24였어요. 타카히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문해율만으로 경제를 설명할 순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1950년대 한국 기술 도입 사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 공장이었어요. 일본에서 도입한 기술이었죠. 매뉴얼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어를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로 번역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자들이 3일 만에 매뉴얼을 이해했죠. 불량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조선소였습니다. 영국에서 도입한 기술이었어요. 도면이 영어로 쓰여 있었죠. 한글로 번역되자 현장 작업자들이 직접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시간이 단축됐어요. 작업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저는 사례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번역 후 학습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번역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번역 후 학습이었죠. 다른 나라들도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자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인도는 영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노동자들이 영어를 배워야 했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갈로그어가 있었지만 체계가 약했죠. 결국 영어에 의존했습니다. 한국만 달랐어요. 한글은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번역 후 즉시 학습이 가능했죠.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학습 비용이 핵심이었어요. 관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60년대 한국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사진이 떴죠.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이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발음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일주일 후 같은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짧은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엔 동화책을 읽고 있었죠. 3개월 후엔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밀라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같은 시기 인도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여전히 알파벳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도 단어 철자를 외우고 있었죠. 3개월 후에야 간단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교과서 수준이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3개월이면 됐어요. 인도 아이들은 6개월이 걸렸죠.
2배 차이였습니다.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초등교육일 뿐입니다. 고등기술과는 무관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죠. 1970년대 한국 공과대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 교과서를 번역하고 있었어요. 영어 공학 서적이었습니다. 한 학기 만에 한글로 번역됐죠.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한글 교과서로 수업했어요. 학생들의 이해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많아졌죠.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같은 시기 인도 공과대학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영어 교과서를 썼습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죠. 질문이 적었습니다. 토론도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문자가 정말로 차이를 만들었어요. 카밀라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문해율과 특허 출원의 상관관계였어요. 한국은 완벽한 정비례였습니다. 문해율이 10% 오를 때마다 특허가 20% 증가했죠. 다른 나라들은 상관관계가 약했어요. 한국만 유독 강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멍하니 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어요. 자원과 인구와 제국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문자가 변수였어요. 학습 비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나는 이 데이터를 3번이나 검증했다. 조작일 리 없었다. 제 속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저를 봤어요.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로건 박사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확인이 필요해요. 산업 사례를 봐야 합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다이어그램이었어요. 저는 그 복잡함에 압도됐습니다. 300개가 넘는 공정 단계가 있었죠. 카밀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제품입니다. 3나노미터 공정을 보십시오. 350개 이상의 단계를 거쳐요. 각 단계마다 정밀도가 원자 수준입니다. 실수 하나면 전체가 망가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도체는 제가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제 연구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던 산업이었어요. 유럽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1위가 됐을까요? 카밀라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한국 반도체 점유율 0%, 1990년대 5%, 2000년대 20%, 2020년대 70%.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타카히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반도체 컨설턴트였죠. 이 숫자들이 그에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타카히로 씨,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따라잡았다고 보십니까? 타카히로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를 샀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에서요. 그의 대답이 방어적이었어요.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비를 샀죠. 하지만 장비만으론 안 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수율 그래프가 떴습니다. 수율은 양품률을 의미했죠. 1980년대 한국 수율 15%, 1990년대 50%, 2000년대 75%, 2020년대 85%, 30년 만에 70%포인트 증가였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중국 수율 40%, 인도 수율 30%, 베트남 수율 25%, 한국만 80%를 넘었어요. 타카히로가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거죠.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카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엔 달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특허 데이터가 떴습니다. 1985년 반도체 공정 특허 한국 10건,
1990년 100건, 1995년 1000건, 2000년 5000건, 2020년 3만 건.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카밀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정 개선입니다. 반도체는 똑같은 장비를 써도 결과가 달라요. 온도, 압력, 시간, 화학물질 농도. 변수가 수백 개예요. 이걸 최적화하려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순 모방으론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반도체는 설계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한글과 무슨 상관인가요? 그녀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 내부 문서였습니다. 공정 매뉴얼이었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온도 조절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압력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있었어요.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엔지니어들이 직접 추가한 노트가 있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팁이었습니다. 카밀라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인도 반도체 기업 문서였어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었죠. 기본 원리만 설명돼 있었어요. 세부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 노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 기술자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저는 그 차이를 명확히 봤습니다. 한글은 현장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어요. 영어는 장벽이 됐습니다.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공정 설계는 장비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분해하느냐가 중요해요.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건 언어로 생각합니다. 모국어로 생각해야 깊이가 생겨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영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죠. 그 그림을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모국어가 편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기록했죠. 그게 축적됐어요. 지식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수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70%에서 50%로 떨어졌죠.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브레인스토밍했죠. 온도일까요? 압력일까요? 화학물질일까요? 하나씩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글로 실험 계획을 짰습니다. 이틀 만에 원인을 찾았죠. 특정 단계의 시간이 3초 길어진 게 문제였어요. 수정했더니 수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기 인도 기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결에 2주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전문가를 불러야 했기 때문이죠. 현장 기술자들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영어가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만든 차이가 명확했어요. 타카히로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뒤처졌어요. 한국에 따라잡혔습니다. 아멜리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반도체를 만듭니다. 우리도 성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카밀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보십시오. 유럽 점유율 10%, 미국 점유율 15%, 한국 점유율 70%. 차이가 명확했어요. 아멜리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존중이 싹트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추격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성장이었죠. 카밀라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 추이였어요. 2000년 300억 달러, 2020년 1000억 달러, 2024년 1500억 달러. 숫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제 이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카밀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조선산업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조선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죠. 하지만 한국이 1위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화면에 거대한 배가 떴습니다. LNG선이었죠. 카밀라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LNG선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입니다. 길이 300m, 무게 10만 톤이에요. 영하 160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죠. 부품이 300만 개가 넘습니다. 저는 숫자를 들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300만 개라고요. 반도체보다 10배는 많았습니다. 카밀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각 부품은 정밀하게 조립돼야 해요.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죠. 실수 하나면 가스가 샙니다.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계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카밀라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세계 조선 점유율. 일본 50%, 유럽 30%, 한국 0%. 2020년대는 어땠을까요? 한국 45%, 중국 40%, 일본 10%, 유럽 5%. 완전히 뒤집혔어요. 타카히로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강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밀렸어요. 아멜리아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유럽도 조선 전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관객들이 숙덕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카밀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소 설계 사무실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떠 있었죠. 그리고 옆에 한글 메모가 빼곡했어요. 부품 배치도였습니다. 파이프 경로도 있었죠. 용접 순서도 명시돼 있었어요. 모든 게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카밀라가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조선소 설계 사무실이었어요. 도면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메모가 달랐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간략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적었죠. 왜냐하면 현장 작업자들이 영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설계자와 작업자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조선은 병렬 처리가 핵심입니다. 300만 개 부품을 순서대로 조립할 순 없어요. 동시에 여러 구역에서 작업해야 하죠. 그러려면 정확한 설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복잡함을 상상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카밀라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한국 조선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LNG선 건조 중이었습니다. 중간에 설계 변경이 필요했죠. 파이프 경로를 수정해야 했어요. 설계팀이 한글로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현장으로 즉시 전달됐죠. 용접공들이 한글 지시서를 읽었어요. 이해했습니다. 당일 안에 수정이 완료됐죠. 같은 시기 유럽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설계팀은 영어로 썼어요. 현장 작업자들은 폴란드어를 썼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죠. 시간이 지체됐어요. 저는 그 차이를 명확히 봤습니다. 한글은 속도를 만들었어요. 영어는 장벽이 됐습니다. 카밀라가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선박 건조 기간 비교였어요. 한국 20개월, 중국 24개월, 일본 30개월, 유럽 36개월. 한국이 가장 빨랐어요. 그리고 품질도 높았습니다. 불량률 한국 1%, 중국 5%, 일본 3%, 유럽 4%.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타카히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 때문 아닙니까? 한국이 싸게 팔았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카밀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 선박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요. 왜냐하면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화면에 주문 잔고가 떴습니다.
한국 조선사 주문잔고 2년치, 중국 1년치, 일본 6개월치, 유럽 3개월치.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아멜리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선일 뿐입니다. 다른 산업은 어떤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어적이었죠. 카밀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방산 산업이었어요. 전차와 전투기가 떴습니다. 카밀라가 말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차는 6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기는 10만 개예요. 각 부품은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죠. 설계가 생명입니다. 화면에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가 떴어요. 2000년 10억 달러, 2020년 50억 달러, 2023년 170억 달러. 그래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관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밀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샀어요. 호주가 한국 자주포를 샀죠. 노르웨이가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납기를 지키기 때문이죠. 저는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었다니.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권위주의 정부 덕 아닙니까? 강제로 밀어붙인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 마지막 저항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강요로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있어야 설계가 돼요. 관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6만 개 부품을 조립하려면 각 부품의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10만 개 부품을 통합하려면 시스템을 이해해야 해요. 강제로는 안 됩니다.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해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글이 그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아멜리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타카이로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했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가 저를 봤습니다. 로건 박사님, 이제 한국이 설명 가능한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설명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12년간 믿어온 이론을 버릴 때가 왔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 공식이 떠 있었습니다. 문명 발전은 자원 곱하기 인구 곱하기 제국 경험. 이 공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버드에서 상도 받았죠. 보스턴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공식은 틀렸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공식이 천천히 지워졌어요. 관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500명이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120만 명이 화면 너머에서 지켜봤죠. 저는 새로운 공식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 발전은 자원 더하기 인구 더하기 제국 경험 더하기 괄호 설계 능력 곱하기 시간 괄호 닫기. 공식이 화면에 떴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제가 놓친 변수는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죠. 설계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이에요. 문제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를 다시 띄웠어요. 1443년 한글 창제. 60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은 모듈 조합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했죠. 조합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600년간 축적됐어요. 세대를 거치며 전승됐죠. 그리고 20세기 산업화 시기에 폭발했습니다. 반도체는 수백 개 공정을 조합해요. 조선은 300만 개 부품을 통합하죠. 방사는 10만 개 부품을 병렬 처리합니다. 모두 모듈 조합 방식이에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멜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로건 박사님, 그럼 다른 나라는요? 우리도 문자가 있잖아요. 그녀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모든 나라에 문자가 있죠. 하지만 학습 비용이 다릅니다. 화면에 다시 비교 데이터가 떴어요. 한글 학습 3시간, 영어 1000시간, 중국어 2200시간. 이 차이가 문해율을 만들었습니다. 문해율이 지식 전파 속도를 결정했죠. 지식 전파 속도가 설계 능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설계 능력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그래프를 다시 띄웠습니다. 1950년 1인당 GDP 67달러, 2020년 33,000달러, 70년 만에 500배 증가였어요. 이건 자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구로도 설명 안 돼요. 제국 경험으로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설계 능력으로는 설명됩니다. 관객석이 조용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설계 능력을 600년간 축적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제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문자를 진화시켰죠. 한국은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카밀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로건 박사님, 당신의 이론을 버리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네. 버립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2년간의 연구가 틀렸어요. 제 박사 논문도 틀렸습니다. 제가 받은 상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과학자는 데이터를 따라야 합니다. 자존심을 따르면 안 돼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도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퍼져나갔죠. 500명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년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타카히로가 일어섰어요. 그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눈에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아멜리아도 일어섰습니다. 그녀도 박수를 쳤죠. 그녀의 얼굴에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카밀라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로건 박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박수가 잦아들었어요. 관객들이 다시 앉았습니다.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새로운 모델이에요. 자원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죠. 인구가 적어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제국의 경험 없이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사례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은 600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우연도 아닙니다.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죠.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이어졌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12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카밀라가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진솔했습니다. 데이터가 선택했죠. 저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카밀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진짜 과학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히로가 다가왔어요. 로건 박사님 훌륭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죠. 저도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배웠죠. 아멜리아도 다가왔습니다. 로건 박사님, 당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설계 능력의 기원과 발전을 추적해야 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죠. 관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질문을 했죠. 협업을 제안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홀이 비었어요. 저는 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새 공식이 떠 있었죠. 문명 발전은 자원 더하기 인구 더하기 제국 경험 더하기 괄호 설계 능력 곱하기 시간 괄호 닫기. 저는 그 공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진짜 학자라는 것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홀을 나섰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